야근이 많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한번 큰 건을 터뜨릴 때마다 한턱을 내는 문화가 좀 있었어요. 부기라고 하죠. 내가 이 돈 가지고 용게 뭔가 하는 거. 그죠. 근데 그 돈을 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벌려. 네. 그럼 한턱 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네.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네. 맞아요. 네. 살짝은 느낌이 다른 게 보통 피자를 많이 시켜요. 아하. 왜냐면은 그 모니터 앞에서 일어나면 안 되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피자를 막 잔뜩 시켜서 한쪽에 깔아 놓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야근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피자가 식잖아요. 네. 화려한 모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8시, 9시쯤 되면 그 식은 피자가 있는 곳을 좀비처럼 네. 나가서 집어먹는 아.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영감의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화려해 보이지만 의외로 가장 보수적인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월가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더 인사이트의 저자이자 월가 트레이더 출신 이용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티그룹이라는 곳에서 채권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제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제 시티라고 하면은 이제 월가에 있는 건가요? 그 네. 뉴욕 어디죠? 몇 번 가죠? 정확히는 이제 트라이베카라는 지역에 네. 위치했었고요. 아하. 네,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그 월가에서 직접 일을 하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책을 쓰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월가 이런 거였어? 뭐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될 것 같고 월가에 대한 환상도 깨지기도 하면서도 생각해 볼 거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월가에서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네. 이건 영화랑 너무 다른데 싶었던 장면이 뭐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항상 매 순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에서는 좀 화려하게 뭐 돈도 많이 벌고 항상 뭐 큰 것만 다루고 화려한 면만 좀 부각을 해서 많이 매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야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야근이 네. 너무 많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야근이 많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한번 큰 건을 터뜨릴 때마다 이제 뭐 점심이건 저녁이건 이렇게 한턱을 내는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부기라고 하죠. 내가 이 돈 가지고 용게 뭔가 하는 거. 그죠. 그 돈을 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벌려. 네. 그럼 한턱 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네.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네. 맞아요. 네. 근데 약간은 이제 살짝은 느낌이 다른 게 보통 피자를 많이 시켜요. 아하. 왜냐면은 그 모니터 앞에서 일어나면 안 되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피자를 막 잔뜩 시켜서 한쪽에 깔아 놓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야근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피자가 식잖아요. 네. 근데 그 화려한 모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한 8시, 9시쯤 되면 그 식은 피자가 있는 곳을 이렇게 좀비처럼 네. 나가서 집어먹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월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얼마나 높은 그런 스펙을 만족시켜야 월가에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증권사 들어가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월가에 있는 사람들도 식은 피자를 먹는다. 이거 좀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화 같은 곳에서는 큰 돈의 결정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물론 막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도 하지만 결정은 되게 시원시원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어느 곳보다 되게 보수적이고 안정을 좀 추구하는 그런 집단인 것 같아요.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 상황에 꼭 대처를 해야 되는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리스크라고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표현해 주신 북이라는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굉장히 다 세세하게 규칙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바로 내부 감사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제 흔히 시장 리스크라고 표현을 맞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벌지만 빠지면 돈을 잃는 거고 네. 금리가 오르면 채권 들고 있는 사람은 손실이 나는 거고 그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베팅을 많이 할 거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안 한다면서요? 그런 맞습니다. 거는. 네. 그럼 왜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이제 큰 돈을 벌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은 또 이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월가라는 곳이 뭐 여의도라고 해도 여의도 내에서 굉장히 많은 직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시장 내에서 월가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저 같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집행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투자은행의 트레이더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이더로 일했기 때문에 그런 베팅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배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배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외국인 놈들이 네. 팔아가지고 내 주식을 공매도 하고 막 나쁜 놈들 막 이런 이제 인식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나 보네요. 사실 이게 그런 오해가 완전히 다 잘못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대표님께서 너무 잘 이제 항상 말씀해 주시듯이 네.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단정 짓기가 되게 어려운데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일 정도의 가장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결제하기 위해서 상급자의 결제를 받는 그 과정 자체가 연간 단위로 이게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하게 어떤 시점에 뭘 해야겠다라고 짚고 가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돈에는 항상 논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린랜드에서 뭐 무슨 이슈가 터졌어. 그럼 주식 다 팔아.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월가에 있는 큰 손들은 어떻게 다 팔아요? 팔 수도 없고 그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네. 그 움직임 자체도 시장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된다라는 표현이 책에 나와 있는데 리스크를 줄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리스크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다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 위험은 이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다 보니까 이 위험은 사실 수익의 재료일 뿐 이게 막 딱히 부정적인 어감을 가졌다거나 긍정적인 의미만 가졌다거나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점에 어떤 리스크를 테이크를 하는지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하. 그 위험을 쪼개서 그 중에 어떤 위험은 가져가고 싶고 어떤 네. 위험은 가져가고 싶지 않고 하는 것들을 계속 재배열하는 그런 작업이 월가에서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보통. 그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만약에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에 제가 와서 가장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혹은 미국의 금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금융 문해력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은 거예요. 언제 오셨죠? 제가 21년도에 왔습니다. 21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매우 낮았거든요. 그런가요?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네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가 되니까 내가 투자를 안 하면은 거지가 되는구나 라는 그쵸. 거를 번쩍 정신이 나가지고 네. 투자에 확 들어왔다가 맞아요. 또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주가가 빠지는 거 보고 주가가 빠지기도 하는 거여서 또 번쩍 나고 그래서 그 한 2년 3년간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의 문해력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금융을 너무 몰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한국 사람들이 배우면 또 잘 배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AI라는 이 굉장히 강력한 그 무기가 세상에 그쵸. 딱 나와버리면서 사람들이 투자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융 문해력은 계속 올라오는데 좀 기초 체력이 더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제가 월가에서 좀 구르면서 배웠던 이런 금융에 대한 기초가 생각보다 이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뭐 금융 교과서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쵸, 경제 그쵸. 기본 지식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거를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하. 뭐가 기초고 뭐가 기초에서 벗어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책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서 인사이더 인사이트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은 점들이 월가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나하나씩 설명해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에 지금 A, B, C, D라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주제를 잡으셔가지고 수필처럼 읽혀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례였고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이분은 좀 소개해주고 싶다. 이분한테는 배울 게 정말 많았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뽑으신다면 네. 어떤 분일까요? 사실 이제 거기 나오는 인물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교훈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네. 한 명을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네, 일단 저는 요새 가장 관심이 많으신 AI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같은 관점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배치한 A라는 인물이 조금 이제 흥미롭게 들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A는 원래 그런 퀀트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물이었는데
이 월가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 한 번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비가역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동화의 물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화의 이런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뛰어드는 새로운 전략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움을 좀 받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으로 막 이런 거 공부도 많이 하고 모델링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엑셀도 엄청 잘 다루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몸을 완전히 실어서 네. 그 팀도 꾸리고 네. 그래서 잘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네. 보였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성향이 굉장히 유연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그 적극적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도 네.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읽다 보면은 약간 그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별로다라는 이야기를 넣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분도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릇된 예시를 소개하기 전에 정반대로 좀 좋았던 예시를 찍고 한번 더 설명드리면 네, 좋을 좋아요. 것 같은데 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라는 인물. 이 인물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독자분들께 조금 전달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는 투자라는 행동과 트레이딩이라는 행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보통 투자랑 트레이딩이랑 어떻게 다른지라는 질문을 딱 누군가한테 던졌을 때 가장 쉽게 나오는 답변은 투자는 길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트레이딩은 짧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보통 답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트레이딩도 존재하고 엄청나게 뭐 하루 단위의 투자도 존재해요. 그래서 결국에 시간의 길고 짧은 것만으로는 이 투자랑 트레이딩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조금 더 정확한 이제 설명은 이제 투자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네. 이 금융시장에 그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시간 수익을 얻어내는 게 투자라는 행동이고 혹은 저는 이걸 불확실성을 수확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불확실성을 수확하는 게 투자고 트레이딩은 이런 불확실성을 수확하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동들이 모이면 비효율성을 만들어내는데 비효율성을 해결하면서 돈을 버는 게 트레이더거든요. 근데 이 이라는 인물은 모험적으로 이 트레이딩과 투자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으면서 되게 돈을 잘 벌었던 사람인데 반대로 이 트레이딩이랑 투자를 섞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을 해버린다거나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투자만 했던 그런 인물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은 제가 다수를 소개를 드렸는데 책에서 이런 경우에는 뭐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기도 하고 회사의 주주들한테 손실을 입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바로 금융시장에서 직접 보이진 않지만 뒷단에 계시는 여러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감옥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신데 투자라는 거는 길게 해야 되는 거고 트레이딩은 짧게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시는데 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대체로. 그렇죠. 근데 항상 맞지도 않는 것이 그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어요. 투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한테 더 많은 수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그쵸. 있는 것이 투자라고 한다면은 트레이딩은 시장에 있는 비효율성을 찾아내서 비효율성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맞습니다.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다라고 그쵸.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그 비효율적인 게 금방 없어지니까 좀 짧게 끝나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정확하죠. 근데 이제 트레이딩이나 뭐 투자나 이렇게 이제 나누어 봤는데 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내부자 입장에서 본 개인 투자자들 가장 위험한 착각? 네. 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공부해야겠냐는 질문을 던져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주변에. 네, 물론 저도 이런 투자라는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연마해 나가는데 시간이 한참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럼요. 과연 끝이 있을까 싶지만 끝이 없어요. 네, 끝이 없죠. 네. 제가 그래도 조금 느낀 바는 투자의 본질이라는 거는 결국에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AI 미래 올 거야. 혹은 그 AI 미래에 꼭 필요한 반도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 시점에 사실 이 반도체 붐이 오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붐 올 거야.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오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 건강이 나빠져서 내가 그 투자 수익을 과실을 못 누리면 어떡하지? 국가적이건 경제적이건 개인적이건 이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미래보다도 이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고 오면은 당연히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누구는 뭐 시간 가치라고 하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쉽게 말해서 주가가 미래에 생각하는 그 값어치보다 무조건 현재 시점에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싸게 해줘야죠. 그렇죠. 직관적인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이 할인을
계속 수확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투자가. 아, 그래서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고 내가 투자를 최대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불확실성을 안정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 점이 투자의 본질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나는 이 시점에는 들어가고 이 시점엔 나가고 하는 조금 더 짧은 시간의 단위에서 무언가 많이 시도해 보시려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유혹은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 공부한 만큼 더 이익을 높이고 수익률을 좋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쵸. 우리 항상 그렇게 배워왔고. 맞아요. 근데 이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직접 작가님은 월가에서 트레이더로 계셨으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트레이더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네.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을까요? 그렇죠. 네. 사실 트레이딩 플로어를 이제 결국 떠나는 사람들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이 주는데 내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회의감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실 그런 회의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네. 농작물이 바로 1년 뒤 혹은 한 계절 뒤에 바로 수확이 가능하니까 어허. 손에 잡히는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리턴이 있잖아요. 근데 이 투자 혹은 심지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더 모호한 그러니까 가끔 저도 이제 그 딜링룸에 있어서 그쵸. 느낌을 아는데 거기 계신 분들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옛날 영화 보면 이제 막 담배도 많이 피고 막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왜냐면 네. 트레이딩을 매일 해야 되는 게 그걸 직업으로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자괴감이 들고 회의감이 들고 이럴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 트레이딩이라는 업종의 사회적 기여는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서 나와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유통시장이라고 불리우는 주식이나 채권이 효과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쉽게 적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발행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기업이 혹은 가게가 자금 조달하는 게 난이도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거래 시장을 활성화되게 만들고 효율성을 더 높이는 그런 작업이 간접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는 형태로 금융시장이 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눈에 보이진 않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을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런 금융시장의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좀 잘 이해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계속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중간에 이제 헤지펀드 운영도 하고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혹은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니어 시절 때 전화를 이제 받아서 흥정을 하는 업무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 매니저가 옆에서 네네. 이야기를 듣다가 너 흥정하는데 너무 착하게 얘기한다. 아하. 일단은 뭐 욕이라도 좀 섞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레가시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레가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되게 낡았고요. 엑셀로 모든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엑셀에서 코드를 조금 섞으면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되게 그런 좀 올드한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월가 그 천재들이 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맞아요, 생각 할 수 네. 있는 거예요.